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이틀 술자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둘 다 목소리가 맛이 간 것 같은데 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목소리 말고 또 다른 곳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의외로요. 척추에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아니, 술을 척추로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척추가 나빠져요? 궁금하시죠? 그런데요. 요즘 허리 관련해서 아픈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일단 직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무직에 종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자에 앉게 되고 이 의자에 앉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척추에 무리를 준다는 건데요.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회식, 술자리 가면서 또다시 척추가 희생을 한다는 거죠. 오호. 자, 그러면 음주와 척추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경향신문의 헬스면에 있는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술 자체가 그러니까 알코올이죠. 디스크, 허리 디스크에 혈액에 공급이 되는 거를 방해를 한대요. 아, 그래요?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얘를 분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단백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의 근육, 인대에 필요한 것 역시 단백질이기 때문에 술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빠진다는 거야. 그러면서요.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단백질 양은 제한돼 있고 그렇죠. 술을 분해하기 때문에 척추나 이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리고요. 술자리에서의 자세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세요? 우리가 보통 높은 사람들, 아저씨들이랑 먹을 때는 빳빳하게 딱 이렇게 각 잡아서 앉잖아요. 에이, 요즘 술자리에 그렇게까지는 안 앉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앉았었는데 각을 잡아서 이렇게 딱 척추를 곧주 세우는 그런 자세가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나는 술 따르는 자세 이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앉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군요. 예, 그렇다고 척추가 휘어지게 이렇게 앉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끔 보면요. 이렇게 좌식 의자 중에 등받이가 있는 거 있죠. 그건 비싼 술집인데? 예, 이렇게 등받이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아하. 아니면 벽 쪽에 있는 자리에 제일 먼저 가서 앉는 거야. 벽에 기대고 앉게? 예, 그래서 슬쩍 이렇게 기대면서 마시는 게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은 술집에 갔을 때 양반다리라고 하잖아요. 양반다리. 그거 너무 불편하죠. 이게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양반다리 자체가 한쪽 다리가 반대쪽 다리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요. 몸의 하중이 고관절이나 발목, 엉치, 허벅지 등에 집중이 된대요. 그렇군요.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면은 골반 비대칭이 생긴대. 골반이 휘어지는 거예요? 골반이 안 맞는다는 거죠. 데칼코마니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척추를 받쳐주는 척추 기립근, 골반 근육 이런 애들이 긴장을 하면서 근막 염증, 인대 손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서 하래요. 그러니까 양반 다리를 이게 근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오른쪽 다리가 올라가는 거고 어떤 분은 왼쪽 다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고정을 하지 말고 가급적 이거를 바꿔주라는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해라. 예. 그리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좌식 의자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가급적이면은 다리를 책상, 그러니까 술상 밑으로 뻗어주는 거 요거 필요합니다. 아니, 뻗다가 앞에 있는 상사랑 부닥치면 어떡해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셔야죠. 이 PD님은 안주 뭐 좋아하세요? 저는 빈대떡이 제일 좋죠. 빈대떡류. 근데요. 사실 기름에 튀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열량이 많죠. 고칼로리 안주들인데 이런 애들이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살 안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내장 지방을 피하라는 게 왜 중요하냐? 척추가 받는 압력이 증가한대요. 내장에 지방이 붙어버리면은 그러다 보면 척추 질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복부의 지방이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허리를 지탱하던 근육이 줄고 체중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린대. 그러면서 척추 만곡, 휘는 거죠. 정상보다 앞으로 나오는 척추 전만증이라고 합니다. 정상보다 앞으로 나오는 걸 척추 전만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 생긴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 디스크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직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앉는 자세, 그리고 술자리로 이어지는 이 앉은 자세, 이게 결국은 디스크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름진 음식 대신에는 살코기, 생선, 두부, 고단백 위주로 섭취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술을 드신 다음날 콩나물국 많이 찾잖아요. 땡기죠. 콩나물국은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북엇국, 조개국 강추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연말 술자리 상당히 많으실 텐데 지금 알려드린 내용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발 뻗어라. 예. 이 얘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사 눈치 보지 말고요. 예, 발 뻗을 때 이렇게 두 팔을 뒤로 쫙 받쳐주면 더 좋죠. 아니면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팀장님을 영원히 존경합니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쎄쎄쎄를 하셔도 좋습니다.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아시죠?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사업, 복권, 땡!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여기 부자가 되기 위해 억만장자와 결혼하기로 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봤자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억만장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말 결혼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 풍자 연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양극화, 경제 불평등,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저자가 억만장자와 결혼하려는 신부를 연기합니다. 억만장자의 실체를 가감없이 까발리는 그녀의 비평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녀가 본 억만장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기대 바랍니다. 도서출판 한빛피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휘발유 가격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이? 14일 기준인데요. 오페크가 원유 감산 합의를 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제 유가가 드디어 국내 주유소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전혀 반영 안 하더니만 오르니까 바로 반영하네. 그렇죠. 한국석유공사에서 주유소 가격 공개하는 거 있죠? 오피넷. 이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전날 대비했을 때 1.4원 올라서 리터당 1,449.66원인데 올해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어이고. 제일 비싼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그렇죠. 서울의 평균 가격이 1,559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역시 올해 들어서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1,300원대? 1,400원대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페크가 원유 감산 합의를 결정하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오페크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 러시아나 멕시코 여기에서도 감산 동참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라는 거예요.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오를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13일 기준 두바이 현물 유가가요 54.18달러래요. 배럴당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셀가스 개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요. 이걸 노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 기름값이 소폭 떨어지겠죠. 많이는 안 떨어지겠지만 이 PD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정유업계의 불변의 법칙이 또 한 번 확인됐죠. 내릴 때는 모뎀 수준이고 오를 때는 5G 수준이고 편하지가 않는 것 같네요.
박 PD는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가 가장 긴 운행 거리 어느 정도일 거라 생각하세요? 한 30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의 2배가 넘는 장거리 운행 거리를 달려야만 하는 시내버스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장거리 버스 너무 길면 이게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사고도 많이 날 테고. 네. 이거를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음. 일단 서울시가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요. 현재 운행거리가 80km가 넘는 노선이 3개나 있대요. 네. 706번 등 3개가 있고요. 70km에서 79km의 노선은 4개나 된다고 합니다. 또 운행거리가 60km에는 못 미치지만 평균 운행시간이 240분 이상인 그런 노선도 2개가 있다고 해요. 240분이면 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4시간을 도는 거야. 그러면은 거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 모는 거와 비슷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긴 노선들을 분할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시는 이달 노원구 월계동에서 양천구 목동으로 오가는 163번을 시작으로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한 개의 장거리 노선을 2개로 나누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140번, 351번 이들 일부 노선은요. 분할 대신 구간을 단축하거나 굴곡 구간을 직선화하는 이런 방식도 쓴다고 해요. 네. 이렇게 되면 운행거리나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먼 거리를 달리고 운행 시간이 길어서 분할을 한다. 뭐 이해는 되는데 근본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회 운행에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소요되는 노선의 경우에는요. 운전사가 3, 4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잖아. 이거 건강에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분들의 건강은 곧 손님들의 건강이잖아. 그렇죠. 자칫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또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운전사들의 인권도 보장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해당 노선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환승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 분할에 대해서 지지부진해 왔대요. 그렇지만 이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번에 서울시가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요것도 우리 그때 지하철 파업을 했을 때 불편함을 좀 참자 그랬던 것처럼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분들이 건강하고 피로를 덜 느끼면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급출발, 급제동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다음 소식은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하다가 아마도 오마이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눈길이 확 들어오는 여행 르포가 있는 거예요. 여행 루트요? 네. 근데 쭉 읽어보니까 빅맥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빅맥을 먹어보고 어느 나라는 비싸고 어느 나라는 싸고 이런 거를 얘기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가려고 할 때 한 줄이 눈에 띄더라고. 근데 그 한 줄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동네죠. 몽마르트. 여기만 가면 목이 마르죠. 여기에 맥도날드 빅맥 세트가요 7.3유로래. 우리 돈으로 따져봤더니 9,050원. 좀 비싼데요? 비싸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빅맥 세트는요 6,100원입니다. 우리나라도 빅맥이 이렇게 비싸요? 세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호. 그런데 이 빅맥을 사는데 일해야 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봤다는 거야. 이 여행가가. 그래서 빅맥 최저임금 지수 이런 거를 또 만들어냈다고 해요. 이것도 의미가 있네요. 네, 영국에서는요 빅맥을 사려면은 18분을 일하면 된대. 그래요? 근데 프랑스는 25분 조금 늘었죠? 그러면 한국은 몇 분일까? 46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오래 걸려요? 참고로 일본은 32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빅맥 지수만 알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빅맥을 먹을 수 있는 즉 노동자의 임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올해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고작 7.3% 올라서 6,470원으로 정해졌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빅맥이 싸면 뭐하냐?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벌기가 더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빅맥 지수의 맹점을 아주 샤프하게 꼬집어 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까운 돈 어떤 걸까 얘기 들어보면 부가가치세 낼 때 너무나 아깝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세금으로 내야 되는 돈이지만 일단 통장에 꽂혔잖아. 그렇죠. 내 돈 같은데 나중에 이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올해 부가가치세를 정부에서 뜯어간 돈이 60조 원이 넘는데요.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이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10월까지 걷어들인 부가가치세 수익 규모가요. 60조 2천억 원. 전년보다 6조 8천억 원이나 증가했대요. 일단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 이 부가가치세 규모가요. 전체 국세 수입의 28%나 차지한대요. 그럼 가장 많겠군요. 그렇죠. 지난해 세수 비중에서 1위였던 소득세가 올해는 2위로 밀려났대. 소득세의 비중은 25.7%. 그러니까 아까 부가가치세가 28%니까 부가가치세보다 더 작은 거죠. 또 법인세 기업들이 내는 이 법인세 규모도 23%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많이 깎아줬으니까. 부가가치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부가가치세는 일단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잖아요. 일단 물건값에 포함돼 있죠. 네. 이 때문에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거나 상품 판매가 감소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왜 늘어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김선택 납세자 연맹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간접세, 이 부가가치세가 증가했다는 것은 차상위 계층과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세금의 빈부격차 해소는커녕 부익부, 빈익빈이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세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세금이 없는 자의 삥을 뜯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가끔 보면요. 아주 작은 강아지를 들고 다니는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는데 예. 저는 그게 합성인 줄 알았더니 합성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컵에 들어갈 정도로 작다. 그래서 얘들을 티컵 강아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인형 같은 크기와 외모 덕에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티컵 강아지들의 아주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점이 불편해요? 네. 알고 봤더니 티컵이라는 품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따로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작아지나요? 각 품종 중에서 유독 작게 태어난 애들끼리 교배를 시킨 거랍니다. 아하. 그런데 간혹 이런 사기도 있다고 그래요. 어미 때부터 새끼를 바로 떼어내가지고 사료를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이는 거야. 그래서 티컵 강아지라고 속여가지고 나중에 분양을 한 다음에 얘가 밥을 잘 먹어서 많이 줬더니 대형이 돼버린 거지. 이 컵 안에 못 들어가겠네.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적발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이 티컵 강아지가 인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크기에만 집착을 해서 교배를 시키다 보니까 얘가 유전질환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유전질환요? 그쵸. 우성끼리 만나야 이러한 질환에 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품종 중에서도 유독 작은 애 중에 작은 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열성일 가능성이 크죠. 열성끼리 교배를 해버리니까 유전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뼈가 잘 부러진대요. 저혈당증, 심장과 호흡기 관련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리고 어릴 땐 작고 귀여웠는데 컵에 안 들어가! 그래서 버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유전질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저는 그게 생각나는데요. 일본 왕실 네. 얘네들도 지네끼리만 하다 보니까 이게 우성이 아니라 열성끼리 교배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왕실 사람들 보면 키도 작고 되게 볼품이 없죠. 근데요, 정말 창피한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자타공인 티컵 강아지 교배국이래. 어이? 그래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페리스 힐튼이 한국에 왔을 때 티컵 강아지를 분양을 해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강아지가 작아서 이쁘긴 할 것 같지만 아니 좀 건강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작은 외모에 그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얘들이 아프게 태어나고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거는 나중 문제라는 겁니다. 아이고. 크기는 작아도 강아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책임은 결코 작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영화 예매 앱으로 하죠. 항공편은 최저가 검색 사이트가 있죠. 요즘은 탑승 수속도, 햄버거 주문도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검색, 가격 비교, 예매, 보안 프로그램 내려받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밀번호 변경하는데 한 푼이라도 대가를 받나요? 세상은 분명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왜 자유시간은 줄어들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분주하게 하는 그림자 노동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 그림자 노동의 역습에서 밝혀집니다.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그림자 노동의 역습, 도서 출판 민음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전 동화로부터 이야기를 따왔습니다. 네. 일단 이 얘기 다 아실 거예요. 공양미 300석 딱 떠오르시죠? 심청. 그렇죠.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이 심청전은 해피엔딩이잖아요. 네.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인 신봉사 눈도 뜨고 심청이와 함께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많이 읽어주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바람이 있죠. 심청이 같은 효녀가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네. 그런 생각에서 이 심청전을 많이 읽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효를 얘기할 때면 이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심청이를 많은 분들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심청전의 불편한 점을 지금부터 제가 한번 짚어볼까 해요. 아니 심청전에 뭐가 불편해?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제 딸한테 심청전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질문 하나 던졌는데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네. 우리 딸이 저 뒤통수 때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놀라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아이의 눈으로 보니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딸이 무슨 질문을 했는가 얘기 드리자면요. 딸이 질문이 던진 대목이 여기에요. 심청전에 보면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이가 용왕의 도움으로 연꽃 속에서 다시 부활하잖아요. 네. 이거 다들 아시죠? 네. 연꽃에서 부활한 심청이가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선 왕과 결혼해서 왕후가 돼요. 근데 이때 제 딸이 묻더라고요. 아니 부활했으면 빨리 아빠부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보여서 혼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텐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잖아. 그렇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아버지 밥도 못 먹고 있을 텐데. 진짜 심청전 보면요. 심청이가 왕후가 되는 사이에 신봉사는 온갖 수모를 당하잖아요. 뺑덕어멈 있잖아요. 뺑덕어멈. 네. 뺑덕어멈이 그 공양미 300석도 빼앗아버리죠. 그리고 신봉사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쫓아내버리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심청이가 진정한 효녀라면 뭐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예측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후가 되는 그런 사이에 자기 아버지가 걱정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심청전에 심청은요 왕궁에 들어가서 엄청 많은 시간을 써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왕후까지 되잖아요. 그 시간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최소한 1, 2년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야 전국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죠. 물론 심청이가 아버지를 찾겠다는 목적이긴 하지만 이 대목도 생각을 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왕후라면 아니 밑에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 그렇죠. 가서 그냥 아버지 찾아와 이랬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벌여가지고 아버지를 오게 만들었을까? 아버지가 혹시 이 잔치가 열린다는 거를 모르면 만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효녀 심청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 생각에는 심청이가 뭔가 보관이 있었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심청전은 여기서 잠시 멈춰놓고 지난 13일 날 동아일보가 전한 재미난 기사를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제목은 뭐였냐면요. 실업자 절반이 대졸, 중기 79%는 인력난. 뭐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일자리 미스매칭에 관련된 기사거든요. 일단 기사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동향 201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했다. 한국의 25세에서 64세 인구 중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4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런 유럽 선진국들을 훨씬 앞선다. 하지만 25세에서 64세 인구 중 관리, 전문, 기술직 종사자 비율은 21.6%로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때문에 국내 실업자의 절반가량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실업자 총 98만 5천 명 중 전문대 졸업 이상 비중이 44.5%에 이른다.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추려봐도 전체 실업자의 32%에 달한다. 반면 고졸 수준이 맡아야 할 일자리는 인력 공급이 부족해 향후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을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향후 10년간 고졸 인력 210만 명 이상이 부족할 것이란 추정도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뽑을 사람이 없어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동아일보는요, 산업구조가 고학력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미스매치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네.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외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실제로 동아일보는 부산의 한 4년제 대학을 나온 A씨의 사례도 전했거든요. 이분이 3년째 취업 준비생이래요. 근데 A씨는 거의 모든 국내 유명 대기업에 지원했지만 서류 전형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대. 그런데 고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다는 거예요. A씨가 뭐라고 했냐면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선배들의 충고에 따라 당분간 공공기관 시험에 몰두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쓴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아까 얘기대로 미스매칭의 심각성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직자와 구인자의 눈높이가 다르니 이를 어떻게든 맞추자.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신문사 다닐 때 취업적 출입을 상당히 오래 했었는데 이런 지적이 제가 처음 기사 썼을 때부터 나왔어. 10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 10년 맞아요? 30년 전 아니에요? 아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5년 8월 17일 날 아이뉴스 24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취업난 속 고졸 구직자 설 자리 없다. 2005년에도 일자리 미스매칭의 심각성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10년 전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지적이 돼 왔는데 왜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개선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박 PD 지적대로 개선할 생각이 양쪽 다 없어요. 눈높이를 맞출 생각이 없다는 거죠. 구직자도 눈높이를 낮추고 싶지 않고 구인자인 회사도 눈높이를 조정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뭐라고 지적했는지 아세요? 취업 준비생들의 멘트를 전했잖아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구직자들의 눈이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전해드린 사례가 이거였잖아요. 3년째 취업 준비생인데도 공공기관 시험에 몰두하고 있다. 이 멘트를 왜 전했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제정신이냐? 이쯤 되면 포기하고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야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구직자들이 왜 눈높이를 빨리 낮추지 않느냐? 이걸 지적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아니 한쪽만 낮추면 안 되잖아요. 기업들도 구직자들과 같이 눈높이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기사에는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붙여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왜 중소기업이 임금과 복지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왜 개선되지 못하는지 지적도 안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부족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직자들만 눈을 낮추면 다 해결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매칭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론들이 주목하는 이론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이게 바로 매칭 이론입니다. 201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빈 로스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국내에서도 이게 유명하죠. 알키라는 출판사에서 매칭이란 책을 통해서도 이게 소개가 됐거든요. 이거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일자리 미스매칭에 매칭 이론이 등장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해요. 매칭 이론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일단 매칭 이론을 좀 단순화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순화하기 위해서요. 남녀 간의 연애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요. 식탁위의 경제학자들이라는 베스트셀러 있죠. 네. 이 저자인 조원경 박사가 설명했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매칭 이론은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게임 이론을 바탕에 두고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바람직한지를 공동의 이익 관점에서 살피는 협조적 게임 이론이 근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태양의 후예 기억나시죠? 네. 아직도 이 태양의 후예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난리가 나더라고. 유시진 역할을 했던 송중기 너무 멋있다고. 아무튼 태양의 후예의 주인공인 송중기와 송혜교 그리고 김종민과 오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 김종민과 오나미도 훌륭한 연예인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분들이 정말 인기가 없다, 못생겼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이 어떤 식으로든 짝짓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을 때 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뭘까요?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럼 이 안정적이라 함은 짝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짝이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래 가야 되겠죠. 오래 가는 거. 일단 송혜교와 송중기가 직접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김종민과 오나미는 안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송중기와 오나미, 송혜교와 김종민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송중기와 오나미가 결혼하게 되면 네. 송중기는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송혜교를 그리워할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송혜교와 김종민이 만나도 송혜교는 끊임없이 송중기를 그리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는 외모 안 본다던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불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송중기와 송혜교, 김종민과 오남 이렇게 이루어져야 가장 안정적이라는 게 매칭 이론의 결론이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근데 이를 일자리 문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탐나는 인재인 예를 들어 박 PD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또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저 삼성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이건 예니까. 또 그냥 평범한 구직자 A 또 중소기업이 B 이렇게 있을 경우에 어떤 매칭이 가장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아까 매칭 이론에 따르면 네. 박 PD가 삼성전자 들어가고 평범한 구직자인 A는 중소기업인 B에 들어가야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지금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칭 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일자리 매칭도 이런 식으로 매칭만 하면 바로 해결된다. 그리고 오래 간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직자와 기업이 자신의 정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공개하게 되면 이거를 찾아 나서는 탐색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매칭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아까 얘기대로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 뭐 이거는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일자리 문제로 치환하니까 저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보통 능력을 가진 구직자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커플도 그래요. 김종민이 송혜교랑 살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송중기도 오남이랑 결혼해가지고 행복할 수도 있잖아. 그쵸. 특히나
파란 지붕집에 사시는 그 박근혜가 좋아했던 드라마 있죠. 네. 이게 시크릿 가든인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지만 내용은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걸 그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재벌 2세와 스턴트 우먼의 불편한 사랑.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청전. 이것도 마찬가지죠. 왕후라면 최소한 귀족 집안 출신이어야 되잖아. 근데 심청은 평범보다 오히려 더 아래 있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던 시크릿 가든도 그렇고 심청전도 그렇고 행복한 결말이잖아요.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렇게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게 행복한 결말까지 가는데 다들 감동하는데 왜 송중기와 송혜교 같은 사랑만 안정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또 왜 평범한 구직자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거는 송중기, 송혜교, 그리고 뛰어난 구직자, 뛰어난 회사, 얘들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이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폴란드 출신의 케임브리지 경제학자인 미알 갈레츠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되게 오래되신 분인데 벌써 70여 년 전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더라고요. 아무리 매칭을 잘해도 완전 고용이 달성하기 힘들다. 칼레츠키가 쓴 논문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 고용의 정치적 측면. 이 논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진출 등을 통해 유효 수요를 만들어냄으로써 고용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요? 이런 건 경제적 논리와 무관한 정치적 문제다. 갈레츠키가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가 봤더니 자본 있죠.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는 본래부터 희소한 것이며 따라서 일자리를 베풀어준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를 항상 설교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네. 이거랑 너무나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를 구하게 어렵도록 만들어야 기업의 사장님에게, 주주에게 감사를 한다. 그렇죠. 노동자들이 감사를 한다. 갈레츠키의 지적입니다. 갈레츠키는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만약에 고용 수준을 끌어올려 완전 고용에 가깝게 되면 노동자들이 이런 기업이나 자본에 감사할 리가 없잖아요. 자본 입장에선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르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갈레츠키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완전 고용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자본주의가 아무리 발달해도 태생적으로 일자리는 항상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노동자들 길들여야 되니까 일부러 완전 고용을 피하면서 어느 정도 실업을 유지하려는 게 대기업과 정치 권력의 결타, 또 이에 동조하는 경제학자들과 언론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의 세팅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노동자들, 구직자들이 아무리 눈높이를 낮춘다고 해도 일자리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매칭만 잘하면 일자리가 해결된다는 매칭 이론은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갈레츠키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더 현실을 잘 설명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럼 갈레츠키의 설명은 알겠는데 그럼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심청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심청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버지를 바로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심청이가 한참 기다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거든요. 심청이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심청이는 아마도 신분 상승의 위험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미천한 신분이었잖아. 네. 왕후가 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심청이 제 듣보잡인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왕후가 돼? 정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적의 모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언제든 쫓겨날 수가 있다. 심청이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때문에 아버지를 바로 찾지 않은 것 같아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왕후의 아버지가 봉사라고 소문나면 이게 문제가 커질 수가 있잖아. 거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심청이는 와신 상담을 하며 전략을 짠 것 같아. 보기보다 되게 치밀하죠. 일단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한 1년은 썼겠죠. 그리고 봉사 잔치를 열자고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단 심청이한테 마음을 뺏겼어. 근데 심청이가 부탁을 해.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면 백성들한테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네. 왕으로서 마다할 리가 없죠. 벌써 심청이 전략에 넘어간 거죠. 그런데 심청이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신봉사를 만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만난 건 뭐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봉사를 한 것을 만방에 공개를 한 거야. 근데 이런 자리에서 심청이를 싫어하는 정적들이 감히 심청을 비난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들 이 자리에 참석한 백성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공양미 300성의 미담의 주인공이 우리 왕후다. 네. 야, 우리 왕후 대단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심청이를 대놓고 야, 봉사 딸이네? 이렇게 지적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왕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런 잔치가 없이 심청과 신봉사, 왕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다. 왕은 이런 얘기도 가능했을 거예요. 신봉사 당신을 장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심청한테 야, 너 듣보잡인데 진짜 듣보잡이었네. 실망스러워.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심청이를 사랑하지만. 그런데 잔치에서 공개가 돼버렸잖아.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왕과 왕후의 사랑을 칭송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신봉사한테 장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왕으로선 얘기를 못하겠죠. 심청이는 이런 것까지 계획하고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이런 심청이의 전략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어디 취업됐다? 너무 좋아하거나 이러면 심청이가 부활한 다음에 바로 신봉사 찾아 나서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랬다가는 몇 년 후에 이제 신입사원들도 구조조정 대상이잖아.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취업 안 된다고 눈높이 낮추는 거, 이것도 진짜 기업들이 바라는 대로 쫓아가는 거고요. 심청이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판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같이 불황에 취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직을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긴 할 겁니다.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고용주인데 내가 뽑은 애가 너무 기뻐하고 마치 나를 제 인생을 내가 구해준 것 같은 그런 거의 신의 수준으로 바라봐, 눈빛이. 그럼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 생각이 어떨까요? 아, 자식, 내가 짜놓은 판에서 잘 노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나는 이 판을 유지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목적에서 실업을 방치하는 이런 대기업들, 자본들, 그리고 정치 권력의 결탁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또 이에 동조했던 몇몇 경제학자들, 또 보수 언론들, 이것도 우리가 가려내야 되겠고요. 이 경제 문제를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낮추지 않아서 매칭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 실업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실업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치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그런 기득권층의 농단에 우리가 놀아나는 꼴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판 위에서 계속 논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저희의 생각은 최근 촛불로 점화된 민심이 박근혜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몇몇 뜻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재벌 개혁까지 이번 판에 이끌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청이가 진짜 왕을 꼬드겨가지고 봉사잔치 연 것처럼 말이죠. 네. 이렇게 정경유착의 큰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다시는 구직자들에게 야, 니네 눈높이 너무 높아, 눈높이 낮춰, 눈 깔어, 이런 강요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치를 바꾸고 재벌을 개혁하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직자와 회사, 이거의 포지션이 역전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진짜 심청이가 달리 보이지 않으세요? 자, 효녀인 줄만 알았던 심청이에게 노동자들이 진짜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배워야 될 것 같아. 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당수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의 이 용기, 이것도 갖춰야 되겠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 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좀 감동적인 사연을 하나 전해드릴까 해요. 최근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반지의 여왕이다 이렇게 칭송을 듣는 여성이 있대요. 반지의 여왕이요? 응. 제왕이 아니고? 반지의 제왕이 아니라 여성이니까 여왕이겠죠. 아니 도대체 이 여성이 이런 칭송을 듣게 된 이유가 뭘까? 일단 이 내용은요, 영국의 미러라는 신문이 있죠. 여기서 전했는데요. 이 반지의 여왕의 주인공은 영국분이 아니라 또 미국분이네요.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22살의 아리엘 데지레라는 새 신부라고 합니다. 맥레와 2년연의 열애 끝에 데지레는 얼마 전 행복한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형편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데지레는 맥레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뭐 결혼 반지? 그거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남편인 맥레 입장에서는 이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얼마나 들득 볶일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데지레를 반지를 파는 가게로 데리고 갔답니다. 네. 데지레는 안 가겠다고 하는데 끌고 갔다는 거죠. 데지레는 상점에 들어가니까 물론 기쁘긴 했지만 마음이 좀 무거운 거예요. 이 반지를 하나 사주기 위해서 맥레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워하면서 거기서 보이는 가장 저렴하지만 마음에 드는 반지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지를 손에 끼우면서 반지가 이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성 점원이 그 모습을 보더니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반지는 결혼 반지로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것으로 행복한지 참 궁금하네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성 정원이 참 이상하죠? 그래서 데지레가 데질레? 그런 거 아니야? 그랬나 봐. 아무튼 이 얘기를 남편인 맥레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맥레는 너무나 창피했겠죠. 충격에도 빠졌겠죠. 그런데 진짜 데지레가 너 데질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성 조mon한테 중요한 건 반지가 아니라 반지에 담긴 의미다.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점원한테 따졌다는 거야. 야, 이 미국에도 이런 점원이 있다는 게 좀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래도 맥레가 계속 의기소침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맥레가 그 일을 전하면서 SNS에도 글을 올렸대요. 뭐라고 올렸냐면요. 언제부터 남성이 비싸고 화려한 반지를 건네지 않으면 사랑을 전할 수 없는 나라가 됐나요? 반지는 정말 멋지고 그때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 물건이 사랑과 동일시 되고 있을까요? 남편은 값비싼 반지를 건넬 수 없어 나에게 미안해하며 내가 원하는 반지를 받지 못해 사랑이 희미해지는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글을 남겨놨대.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반지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아요를 벌써 10만 회를 넘게 눌러놨다는 거예요. 또 재미난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이 이 사연 밑에다가 반지 인증을 한대. 반지 인증이 뭐냐면요. 내 반지도 내 결혼 반지도 25달러짜리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반지 사진을 올려놓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너희 커플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응원을 해준다는 거죠. 아유, 그래도요, 이 데지레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반지가 없습니다. 제가 안 해줬습니다. 아니 왜 안 해줬어요? 남들 다 하는 거 굳이 우리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러면서 생략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재수 씨를 반지의 여왕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무반지의 여왕이죠. 무반지의 여왕.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